반도체 산업은 매우 넓고 깊은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하나만 보는 경우와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 종목을 보는 경우 그 종목이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시기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8월로 되돌아가면 엔비디아 주가가 이후에 현재까지도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이후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매우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듯이 밸류체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게 단연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수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서도 넓은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팹리스부터 이 메모리 업체 그리고 장비 소재까지 다양한 밸류체인을 학습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장 기업과 사이클 기업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둘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산업 분석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밸류체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구조적 성장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구조적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포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성장 기업의 주가는 이미 꽤 많이 상승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조적 성장 기업과 사이클 기업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조적 성장 기업의 경우는 이 산업에서 확실한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엔비디아와 TSMC가 그동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왔었고요. 이러한 기업들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생태계를 장악한 기업들이고, 이 막대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 즉 이 산업의 흐름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사이클 기업이라고 하면 아직 산업이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좀 엇갈리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메모리 기업들이 사이클 기업이라고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사이클 기업이 구조적 성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됩니다. 최근 메모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메모리라고 하면 우리 디램이나 낸더와 같은 업체들이 업황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단가의 마진을 올리고 안 좋을 때는 그 반대 상황이 나타나면서 등락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메모리는 좀 이제 수요가 공급 대비 계속 초과하는 상태에서 지속되기 때문에 좀 구조적 성장으로 가고 있고 AI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변화에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을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을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투자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ASML 사실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인데 이 노광 공정이라고 반도체의 가장 핵심 공정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장비 업체입니다. 이 ASML 외에도 글로벌에는 5대 장비 회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ASML, 두 번째 램 리서치, 세 번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마지막 K-레이까지 5개 장비 업체들을 저는 좀 의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메모리 업체나 파운드리 업체가 원하는 대로 장비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같이 장비 회사와 협업을 해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 장비 기업들이 없으면은 사실 새로운 기술을, 앞서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가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이런 장비 업체들이 점점 의리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반도체의 밸류체인 혹은 그 공정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좀 학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장비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매우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주가 특성이 좀 선행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소위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들어가면 좀 늦은 감이 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수주 잔고이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매출, 세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첫 번째인 수주잔고인데요. 이 수주잔고라고 하는 거는 미래 매출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장비 기업들이 이 고객사
메모리 업체나 파운드리 업체의 고객사로부터 장비 의뢰를 받고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급을 하고 셋업해서 가동을 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좀 선행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수주 잔고가 쌓이기 때문에 미래의 기업의 실적을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주 잔고도 사실 기업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SML과 같은 기업은 가장 먼저 수주를 받아야 되는 장비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이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기간이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걸리고요. 국내의 작은 장비 회사의 경우에는 짧으면은 뭐 5, 6개월, 길면은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특성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매출인데요. 이거는 유지 보수라든지 장비 공급 이후에 소모품을 공급을 한다든지 소재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글로벌 5대 장비사들은 이러한 서비스 매출이 매우 높습니다. ASML조차도 이 서비스 매출이 높은데요. 국내 장비 회사들 중에서 이 서비스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회사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력인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그 기업의 내용만 들어서는 이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인 기술의 트렌드와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부장이라고 하면 소재, 부품, 장비를 줄여서 말하는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밸류 체인이 소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재미없는 측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재 기업의 특성상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꾸준하게 장기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이 소재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AI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를 저는 CMP, 슬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CM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웨이퍼나 다이를 평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평탄화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적층을 할 때도 중요하고 유리기판이나 하이브리드 본딩처럼 적층에 거기에 이제 그 미세 연결이나 이런 쪽에서도 CMP가 중요해지는데 결국은 이제 기술이 더 쌓거나 아니면 더 다듬거나 하면서 CMP가 더 공정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이 CMP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는 기술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기업들이 과거보다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번 진입하게 되면은 CMP 자체도 다음 공정에 새롭게 소재 특성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이제 일본의 에바라라고 하는 기업이 CMP에 장비도 공급을 하고 소재도 공급을 합니다. 그럼 장비 소재를 둘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최적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자, 국내에서는 KC텍과 같은 업체가 이 장비 소재를 둘 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현재는 이제 소재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 소재 기업이 결국 구독형 경제다. 한번 진입하면은 꾸준하게 양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투자에 있어서 그럼 언제 좀 눈여겨봐야 되냐면 새로운 공정, 새로운 기술을 넘어갔을 때 이 기업이 초기에 그 공정과 기술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 한편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소재가 국산화해서 납품할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국산화해서 성장했었던 소재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과 같은 업체이고 앞으로 이런 소재 기업들은 국산화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좀 소재 기업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학습과 추론을 구분을 하시기에 가장 쉬운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와 실전을 구분을 하는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할 때와 실제로 그거를 써먹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다를 거다라고 아실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학습에서는 절대 연산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GPU가 가장 중요했던 시대였고요. 그다음에 이 실전, 즉 추론의 시대로 가게 되면은 TCO라고 해서 총 소유 비용, 총 투자에 대한 비용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GPU에서 그 산업의 무게 중심이 메모리 업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큰 대포를 만드는 게 전쟁을 이기는데 중요한 시기가 이 학습의 시대라고 하면 이제는 대포를 싸게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추론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즉 이 추론의 시대는 메모리를 통해서 이 연산을 담당하는 GPU와의 상호적인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해지고 그 중간에서의 스토리지, 저장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메모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좀 다변화되고 계층화되고 좀 중요해진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U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산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AI의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추론의 시대의 추론의 영역의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병목이 나타나고 거기에 해당되는 밸류 체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를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의 병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도 단순하게 GPU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걸 서버 형태로 만들고 이제는 AI 팩토리라고 해서 서버와 서버를 연결을 하고 그 사이 서버를 연결을 하는 거를 네트워크, 최근에는 광통신과 같은 그런 네트워크 장비들의 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영역에서는 낸드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24년 말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낸드의 대표적인 제품화가 SSD입니다. 그동안 SSD는 단순히 저장물 역할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전송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이 GPU의 최적의 근처에 가까이 붙이면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좀 핵심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이제 밸류 체인의 좀 고도화, 여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의 최적화가 이 반도체 투자에서 매우 좀 핵심적인 병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미세화의 발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계를 보이게 되면서 이미 한 10년 전 가까이 좀 시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칩넷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하나의 반도체 기판이나 이제 웨이퍼 위에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을 올려서 좀 적층을 하는 구조로 나가게 되는 게 칩넷인데요. 여기에 좀 더 고도화되어서 이 HBM 그리고 HBM을 만들기 위한 TSV, 코아스 공정처럼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어드밴스 패키징이 결정적으로 기술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책에도 설명하고 있는 PP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는 퍼포먼스 성능, 그리고 두 번째 P는 파워인 전력, 그리고 A는 에리어인 그런 지역.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미세화의 정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동안은 미세화가 중요했고 거기에 따른 성능이 중요했다고 하면은 이 앞으로 AI 반도체에서 중요해지는 부분이 전력입니다. 즉 작은 전력으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올리는 것, 즉 작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이 어드밴스 패키징이고 여기에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 트렌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실리콘 포토닉스다, CPO다 라고 하는 흐름이 그러한 좀 연속성에 있는 기술의 흐름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칩넷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점점 나가게 되면 기판 자체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기판이 넓어지면서 얇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얇은 이제 도화지 같은 게 되게 넓어진다고 하면은 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적층을 하는 데 있어서 신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병목으로 이 기판을 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로 유리기판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유리기판은 그 외에도 앞서 그 PPA라고 하는 이 전성비 측면에서 일반적인 유기기판, 플라스틱 기판보다 더 우위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의 여러 업체들이 이 유리기판을 만들려고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기존의 FCBGA라고 하는 AI 반도체용 전용 기판을 만든 업체들은 모두 다 이 유리기판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에 두 개 회사가 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 있는 삼성전기와 일본에 있는 이비덴 두 개 업체가 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좀 시생산이라고 해서 이제 제품화가 좀 되고 있는 시작 단계이고
이거를 고객사와 함께 좀 성능 검증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량 양산으로 나가기 위해서 좀 해결해야 된 좀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제 구리를 도금을 어떻게 잘 하느냐와, 그리고 그 중간에 홈 같은 거를, 결함 같은 거를 잘 검사하는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속도라든지 성능 면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도화해야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투자 시장에서 당장 27년 이런 얘기보다는 업계에서는 28년, 29년 정도를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유리기판으로 나가는 트렌드는 좀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본딩, 두 번째는 CPO, 세 번째는 HBF인데요. 이 3가지 기술이 26년과 27년에 혹은 테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중요한 기술로 밸류체인 확대가 나타나게 될 텐데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대표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사실 이게 자체가 산업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에 쓰이는 제반 기술이 될 겁니다. 즉 HBM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은 3D NAND, 향후엔 3D DRAM, 그리고 로직 파운드리에서도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CPO는 이제는 이 광통신 자체를 반도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흐름이고, 그게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그런 기술 트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HBF는 현재 낸드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26년 2월부터 SK 하이닉스와 미국에 있는 샌디스크가 이 차세대 HBF 기술 개발을 위해서 본격화하고 있는 흐름이라 27년이 되면 이 3가지 기술이 좀 양산이 좀 본격화되면서 산업이 확대되는 측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피지컬이라는 의미가 물리적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AI의 시작을 보시면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챗봇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에이전트 형식으로 이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이미지 등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실생활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피지컬이 좀 붙는다. 즉 우리가 쓰고 있는 기기, 다른 말로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는 모습을 피지컬 AI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책에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은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AI로 부르고, 큰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피지컬 AI로 좀 부르자. 즉 피지컬 AI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피지컬 AI로 좀 부르기는 어렵고 온 디바이스 AI로 불러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나 로봇이나, 그리고 드론이나 방산이나, 그리고 멀리는 우주까지 이런 쪽을 피지컬 AI로 좀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제 얘기하려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GPU, 그리고 GPU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그런 걸 최적화해서 그 플랫폼 자체를 피지컬 AI에 판매를 하고 여러 고객사들과 함께 제품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로봇 자율주행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라고 하면 아무래도 메모리였죠. 그동안은 로봇과 자율주행차에서는 이 메모리보다는 소위 전력 반도체가 많이 쓰였습니다. 전력 반도체 자체가 우리가 자동차만 보더라도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거의 또 1000배 늘어난다고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전력 반도체의 좀 중요성이 높아지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로봇하고 자율주행차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연결됩니다. 자율주행에서 쓰고 있는 그 기술이 로봇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ADAS 칩입니다. 이 ADAS 칩을 전 세계의 몇몇 회사들이 잘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테슬라의 FSD, 이 테슬라의 FSD가 로봇의 옵티머스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거를 테슬라는 FSD가 아닌 AI 칩, 즉 AI4부터 5, 6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AI6 칩, 빠르게는 지금 5 칩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를 통해 가지고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칩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퀄컴 같은 회사들이 모두 이 ADAS 칩을 통해서 로봇과 자율주행차로 좀 확대하겠다, 비즈니스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좀 흐름입니다.
주식 시장 관점에서는 닷컴 버블과 비교해서 우리가 소위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은 많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AI 버블을 인정을 하고 좀 투자를 하시고 산업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AI 산업에서 좀 더 다음 병목이 무엇이고 병목이 확대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좀 더 한 걸음 앞서 나가야 이 버블을 좀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닷컴 버블과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이 AI 산업에서 막대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소위 미국의 빅테크, 다른 말로 하이퍼 스케일러 이런 업체들이 지금 최근 우려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돈을 쓰고 있고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은 여전히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AI 산업이 좀 파급되는 현상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인 실생활에 사용되기 전에 인프라 투자에 이 버블이 끝났던 사례였고요. 지금은 AI가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투자 이후에 사실 온 디바이스 AI나 피지컬 AI로 좀 수익화가 가능할 것인지가 좀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 역할을 좀 담당을 하게 될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물론 삼성전자와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 사이클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모든 반도체 산업을 좀 이해하시기보다는 현재 AI를 중심으로 어떤 순서대로 기술이 발전되고 왔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인 엔비디아, 삼성전자, 그리고 TSMC, 또 그 외에 5대 글로벌 장비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나 최근에 지금 개최 중인 엔비디아의 GTC와 같은 이런 행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 차세대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이 어디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기술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잘 알아야 이런 AI 버블에서 수익도 낼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산업에서 계속 구석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 산업의 큰 줄기에 기술적 혜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한 6개월, 7개월 좀 쉬었던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떤 계기로, 어떤 식으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AI 산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처럼 구조적 성장 기업에 좀 더 집중해서 산업을 보시는 게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